여러분, 지금 뭔가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게 주식이든 펀드든 아니면 코인이든 혹시 그 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왜 그 종목을 샀는지,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지금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이 차이를 평생에 걸쳐 증명한 사람입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이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원금의 안정과 적정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 이것만이 투자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투기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레이엄이 왜 이 정의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신을 만들어냈는지를 다룹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919년 뉴욕으로 가봅시다. 1919년 봄, 25살의 벤저민 그레이엄은 월스트리트에서 떠오르는 젊은 분석가였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이미 상당한 돈을 벌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명석한 두뇌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그레이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볼드 타이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를 재생하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는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포드의 모델 T가 미국 전역을 달리고 있었고 타이어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5,000를 투자했습니다. 주당 $10에 샀습니다. 며칠 뒤 주식이 상장되자 주가는 $35로 치솟았고 그레이엄은 일주일도 안 돼서 $15,000를 손에 쥐었습니다. 원금의 3배였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더 큰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욕 사볼드 타이어라는 새 회사가 설립됐을 때 그는 친구들과 함께 $20,000를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도 주가는 $50에서 $60까지 올랐고 그들은 150%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레이엄은 흥분했습니다.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펜실베이니아 사볼드 타이어가 나머지 46개 주를 커버하는 회사로 설립됐을 때 그레이엄과 친구들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60,000. 지금 가치로 따지면 $1,000,000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경영진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마지막 화려한 기회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준비했다. 9월이 됐습니다.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약간의 지연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원래 사볼드 타이어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사볼드 계열 주식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볼드 타이어 매수호가 없음. 세 회사 모두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해 금융 기록 어디에도 이 회사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돈을 모아서 다른 곳에 썼던 겁니다. 그레이엄은 피해자들을 대표해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사기꾼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파란색 셔츠와 비싼 커프스 링크가 기억난다. 결국 그레이엄은 투자금의 33%만 겨우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레이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 이야기를 세임 올드 타이어스, 그러니까 똑같은 낡은 타이어라는 뜻의 말장난으로 불렀습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레이엄은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자신을 지배했다. 분석 없이 투자한 것은 내가 고객들에게 써서 보낸 투자 교훈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그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돈을 버니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박이었고 그는 돈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그레이엄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분석 없이 투자하지 않겠다고. 이 결심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1925년 31살의 그레이엄은 평소와 같이 미국 주간상업위원회, 그러니까 ICC라고 불리는 곳에 연차 보고서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있었는데 보고서 맨 뒷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이프라인 회사들에 대한 통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 회사들도 ICC에 재무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주주들에게는 이 정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기에 주주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정보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는 곧바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스탠더드 오일의 일부였다가 1911년 독점 해체 때 분리된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주가는 6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이 재무제표를 뜯어보니 이 회사가 철도, 채권과 다른 유가증권을 주당 80달러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회사 주가는 65달러인데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만 80달러어치입니다. 사업 자체의 가치는 공짜로 주는 셈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주식들은 완전히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유조선이 등장하면서 사업이 줄어들었고 월스트리트는 이 회사들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단정 짓고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디테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트렌드만 봤던 겁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디테일을 봤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운영에는 이렇게 많은 채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이 채권들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줘도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건 횡재였습니다. 그레이엄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노던 파이프라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4만 주 중 2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전체 지분의 5%로 록펠러 재단 다음으로 큰 주주가 됐습니다. 이제 그레이엄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을 찾아가 분명하고도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라고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니 주인에게 돌아갈 돈은 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영진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이 언젠가 파이프라인 교체에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계산해봤습니다. 그 논리는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돈은 파이프라인을 새로 깔아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1927년 주주총회에서 그레이엄은 자신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주주 중 누구도 그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발의조차 성사되지 않았고 제안은 묵살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경영진이 거부하고 다른 주주들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레이엄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레이엄은 유명한 변호사 알프레드 쿡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록시, 그러니까 의결권 위임장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록펠러 재단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시 록펠러 재단은 노던 파이프라인 지분의 23%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레이엄은 재단 이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업에 필요 없는 자본을 그대로 둘 것인지 뺄 것인지는 그 자본을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본의 주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록펠러 재단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28년 1월 그레이엄은 펜실베이니아 오일시티로 갔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알프레드 쿡과 또 다른 변호사 윌리엄 슈네이더가 함께했습니다. 슈네이더는 훗날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레이엄이 이미 전체 주식의 37.5%에 해당하는 프록시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이 정도면 2명의 새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영진은 그레이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회사 대표는 그레이엄 말고 누구라도 다른 사람으로 이사 후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 쿡은 단호했습니다. 그레이엄과 슈네이더가 새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회사 경영진 편에 프록시를 위임해왔던 록펠러 재단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잉여 자본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노던 파이프라인은 결국 주당 $70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레이엄이 처음 샀을 때 주가가 $65였으니 배당금만으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배당 후에도 주식은 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총 가치는 주당 $110 이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의 현대적 주주행동주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레이엄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분석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읽었고 숫자를 계산했고 왜 이 투자가 합리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볼드 타이어와 노던 파이프라인 같은 사람이 한두 번의 투자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분석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사볼드 타이어에서 그레이엄은 아무것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돈을 버니까 따라갔습니다. 타이어 산업이 성장한다는 트렌드만 믿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노던 파이프라인에서 그레이엄은 직접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서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주가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비교했고 이 투자가 왜 합리적인지 계산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거부해도 다른 주주들이 무관심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계산이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레이엄은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유명한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의가 처음 등장한 건 1934년에 출간된 그의 첫 번째 책입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그레이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원금의 안정과 적정한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 이것이 투자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투기다. 이 한 문장에 그레이엄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분석입니다. 그레이엄은 철저한 분석이란 확립된 안정과 가치 기준에 비추어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차트를 보거나 뉴스를 읽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고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금의 안전입니다. 그레이엄은 이것을 모든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손실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설령 시장이 폭락해도 회사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도 큰 손실을 보지 않을 만큼 안전한 가격에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수익입니다. 여기서 적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레이엄은 아무리 낮은 수익률이라도 투자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그것이 적정한 수익이라고 말했습니다. 2배, 3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분석 없이 사면 투기입니다. 원금이 위험한 가격에 사면 투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수익을 기대하면 투기입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현실적인 차이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투기꾼의 주된 관심은 시장 변동을 예측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반면 투자자의 주된 관심은
적정한 가격에 적합한 증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기꾼은 주가가 어디로 갈지 맞추려 합니다. 투자자는 이 회사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사볼드 타이어에 투자할 때 그레이엄은 투기꾼이었습니다. 타이어 산업이 뜬다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샀습니다. 회사 가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노던 파이프라인에 투자할 때 그레이엄은 투자자였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계산했고, 주가가 그 가치보다 낮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샀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언제나 유용했고, 이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주식시장은 이제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 투기꾼으로 넘쳐난다. 이들은 투자자인 줄 알면서 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패한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투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석 없이, 확신 없이 그냥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 사고 있지 않나요? 그레이엄의 정의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투자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회사를 철저히 분석했는가? 이 가격이 내 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가? 나는 적정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레이엄은 분석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분석을 했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계산이 틀릴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투자의 비밀을 세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건 바로 안전마진이다. 그는 이 말을 자신의 책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안전마진이란 무엇일까요? 그레이엄은 공학에서 이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다리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지니어는 이 다리가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다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올 수 있고 지진이 날 수 있고 누군가 규정보다 무거운 트럭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파운드를 견딜 수 있게 다리를 짓고 실제로는 1만 파운드짜리 트럭만 다니게 합니다. 이 차이가 안전마진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은 스승의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어느 기업의 대략적인 가치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딱 맞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벤 그레이엄이 안전마진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8,300만 달러 가치의 회사를 8천만 달러에 사면 안 됩니다.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치를 100이라고 계산했다면 95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60에 어쩌면 50에 사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이 틀려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은 항상 지불한 가격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증권이든 어떤 가격에서는 안전마진이 크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는 작아지고 더 높은 가격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가격에 따라 투자가 될 수도 투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노던 파이프라인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가 주당 80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이 65달러에 샀으니 안전마진은 최소 15달러, 약 20% 이상이었습니다. 설령 채권 가치 계산이 좀 틀렸더라도 손해볼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만약 그레이엄이 같은 주식을 78달러에 샀다면 어땠을까요? 안전마진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손실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주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약간만 높다면 우리는 그 주식을 사는데 관심이 없다. 진정한 투자가 되려면 진정한 안전마진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안전마진은 숫자로 증명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뒷받침되며 실제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그냥 이 주식 좋아 보여가 아닙니다. 숫자로 계산하고 논리로 검증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가라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쟁이 날지 평화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예측에 의존하는 투자를 불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명한 성장 전망이 보이는 산업이라고 해서 투자자에게 분명한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산업이 다른 모든 산업보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레이엄이 이 말을 한 맥락은 항공산업이었습니다. 그의 책이 출간된 1949년에는 항공산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항공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통계를 보면 미국 항공산업 전체의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했지만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하는 산업에는 경쟁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성장에 흥분해서 주가를 너무 높이 올려놓으면 아무리 회사가 성장해도 그 가격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안전마진은 이런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가격이 충분히 싼지만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레이엄은 안전마진 개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최고의 투자에는 상당한 안전마진이 있다. 다리를 지을 때 3만 파운드를 견딜 수 있게 만들고 1만 파운드 트럭만 다니게 하는 것처럼 투자의 성패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모든 가정이 정확하고 모든 행운이 따라와야만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맞추려는 게 아니라 틀려도 괜찮게 만드는 겁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를 두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방어적 투자자와 적극적 투자자입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투자에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을 최소화하려는 사람입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거래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보유합니다. 적극적 투자자는 다릅니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접 분석하고 연구해서 예외적인 매수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극적 투자자가 방어적 투자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레이엄은 모든 사람이 적극적 투자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방어적 투자가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적극적 투자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 투자자는 회사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때,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일 때 안전마진이 존재하고 그때가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적극적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분석 없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투기입니다. 그레이엄은 개인 투자자의 장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가 전문가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전문 투자자에게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시장 평균과 비교당합니다. 고객들이 그의 정보 비율을 보고 기대에 못 미치면 해고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시장과 너무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가야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을 팔도록 강요받는 일이 거의 없다. 다른 모든 때에 그는 현재 시세를 무시해도 된다. 그는 자기 장부에 맞을 때만 시세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면 된다. 근거 없는 시장 하락에 당황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장점을 기본적인 단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남에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을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확신입니다. 자기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정확히 알아야 시장이 폭락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레이엄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투자는 사업처럼 하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가장 사업적일 때 가장 지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식을 주식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은 사업의 일부 소유권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그 사업의 일부를 사는 겁니다. 사업가가 회사를 인수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고 이익을 내는지 손해를 보는지 계산합니다. 경영진이 누구인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가 차트를 보고 오르내림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 나온 핫한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면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주식을 어떤 가격에서든 좋은 매수라고 추천하는 사람들, 무한한 이익 성장 전망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재무 상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그러는 사람들을 나는 비판한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주식을 사고 있을까요? 회사 재무제표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지금 가격이 비싼지 싼지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그레이엄은 개인 투자자가 해야 할 매수와 지불하는 가격을 객관적이고 비개인적인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자기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왜 이 가격에 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면 안 됩니다. 그레이엄은 시장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의인화했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당신에게 찾아와서 주식을 사겠다거나 팔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극도로 낙관적이어서 주식이 엄청나게 가치 있다며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합니다. 다른 날은 극도로 비관적이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라며 헐값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시장은 지속 불가능한 낙관과 정당화될 수 없는 비관 사이를 영원히 오가는 진자다. 지적인 투자자는 낙관주의자에게 팔고 비관주의자에게서 사는 현실주의자다. 미스터 마켓이 비관적일 때, 그가 헐값에 팔겠다고 할 때, 그게 매수 기회입니다. 미스터 마켓이 낙관적일 때, 그가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할 때, 그게 매도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스터 마켓에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레이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에게서 배우지 않습니다. 미스터 마켓을 이용합니다. 시장이 폭락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그날 비관적인 것뿐입니다. 당신이 분석한 회사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살 기회요. 시장이 급등했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그날 낙관적인 것뿐입니다. 당신이 계산한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높다면 그건 팔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을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확신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석 없이는 미스터 마켓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휘둘릴 뿐입니다. 그레이엄은 경고했습니다. 시장 가격에 의존해서 가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투기꾼이다. 반면 확립된 가치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판단하는 사람이 투자자다. 투기꾼은 오르니까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니까 이 가격은 싸다 또는 비싸다라고 판단합니다. 차이는 분석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레이엄이 평생에 걸쳐 전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확신 없이 투자하지 마라.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분석에서 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고 지금 가격이 가치에 비해 충분히 싼지 확인하는 데서 옵니다. 남들이 뭘 샀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의 함성이 자기 판단을 압도하게 내버려 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도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게 된다. 이건 아이작 뉴턴 이야기였습니다. 뉴턴도 사우스시 버블에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천재도 분석 없이 투자하면 실패합니다. 사볼드 타이어에서 잃은 돈, 노던 파이프라인에서 번 돈. 이 두 경험 사이의 차이가 그레이엄의 평생 가르침입니다. 분석하세요. 계산하세요. 왜 이 가격에 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다면 1원도 투자하지 마세요. 그레이엄은 이 원칙으로 월스트리트의 학장이 됐습니다. 그가 가르친 학생들, 워런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원칙으로 성공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남들이 돈 번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분석할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레이엄은 평생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열정은 거의 항상 재앙으로 이어진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 분석 없이 따라가는 마음, 그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확신을 먼저 만드세요. 확신은 분석에서 옵니다. 분석 없는 투자는 투기입니다. 그리고 투기는 결국 실패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하나입니다. 다음에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사는가? 설명할 수 있으면 투자입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벤저민 그레이엄. 그는 분석의 힘을 믿었고 확신의 가치를 알았고 평생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